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 초대석으로 김재수 전 농림부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분은 뭐 농림부에서 쭉 관료직을 거쳐서 차관, 장관, 그리고 이제 진흥청장, 농촌진흥청장, 그리고 농산물유통공사죠. 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요즘 식품이 들어갔어요. 영문약칭으로 AT라고 해서 예, AT, 간단합니다. AT 공사 사장을 또 하셨습니다. 자, 뭐 저희가 이 뉴스 브리핑 하면서 농업 전문가가 사실은 처음 나오셨습니다. 저도 또 옛날에 이제 농업계 좀 있다 보니까 다행히 또 이 농업계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별로 다룬 일이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 이제 어제가 예, 이 녹화가 저희들이 이제 12일 날 하고 있는데 어제 11월 11일이 예, 그 농업인의 날이죠. 예, 자, 왜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 됐습니까? 예. 한 해 그 농사를 짓는다고 고생하셨고 또 농업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뭐 이런 측면에서 농업인의 노고를 취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좀 중요성을 인식시키자. 그런 취지로 농업인의 날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근데 농업인의 날을 언제 할 것인가를 가지고 뭐 봄에 하냐, 가을에 하냐, 뭐 여러 가지 논의하다가 농업인의 날을 11월 11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흑토자, 흑토자가 10의 1 합한 거니까 그러네요. 10과 1을 합한 것이 흑토니까 뭐 이 11월 11일 날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공식적으로 매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하고 있는데 일부 업체는 또 이것을 상술 차원에서 뭐 빼빼로 데이니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장명을 많이 해서 마케팅으로 쓰기도 하고 또 다른 단체에서는 또 뭐 이것을 또 자기들 마음대로 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계에서는 농업인의 날로 해서 해마다 시상도 하고 또 농업인들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하는 중요한 그런 행사입니다. 제가 1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아마 99년에 한 것 같은데, 예. 지금 올해 어제가 며칠 됐습니까? 이제 24일입니까? 예. 그게 이 시작한 것은 1964년부터 제안을 했는데 96년입니다. 예, 1996년부터 정부가 지정하는 기념일이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올해 이제 24회째가 됐죠. 예. 예. 제가 옛날에 그 농림부의 자문관으로 잠깐 일할 때, 예. 우리 저 장관님이 그때 과장, 유통정책과장, 정책과장으로 예. 하다가, 그러니까 그 뒤에 제가 이제 그 노무현 정권 때 이제 정치가 망하고 해서 저 남 좀 돕자고 오무정기 이라크 예. 그걸 돕자고 해서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미국의 저 아이다호에 있는 그 한 회사 본사까지 갔다가 예. 그다음에 대사관에 이제 찾아갔는데 예. 거기에 이 농무관으로 와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그때 노무현 정권 때 이영 만리에서 참 두 사람 다 어렵게 할 때 이렇게 고생할 때 거기서 엉뚱한 데서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예. 저는 그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기 한 달 전에 주 미국 대사관에 농무 참사관으로 발령이 나서 2003년 2월 달부터 2007년까지 한 4년 있었습니다. 잘 가가 있어요. 예. 그때 뭐 광우병 쇠고기 예. 파동도 나고 쌀 협상도 하고 또 한미 FTA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현안이 많았습니다. 예, 그때 많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에는 그 유통사 사장을 하셨죠, 그죠? 예. 예. 그러다가 그 언제부터 장관을 하셨습니까? 96년 예. 9월 5일부터 그다음에 97년 7월 3일까지 약 11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전에 사실은 좀 내정 통보가 됐었는데 뭐 여러 부처를 아마 그때 마지막 개각이니까 여러 부처를 개각 대상으로 올려놨다가 마지막에 이제 3개 부처 저희 그 농식품부하고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부 그 3개 부처만 이렇게 개각하는 걸로 정했고 또 뭐 여러 가지 검증 과정에서 뭐 많은 그 지적도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정식 발령은 96년 9월 5일 96년이 아니고 2016년 예. 9월 5일부터 쭉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있을 때 가시자마자 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촛불 탄핵 예.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참 굉장히 어수선한 시절에 예. 그 장관직을 하셨는데요. 장관직에 계실 때 또 어떤 일이 좀 기억이 나십니까?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그 후반기 2016년 후반기부터 또 가축 질병 AI가 발생됐고 과거에 없는 새로운 유형이 나와서 예. 전파 속도가 매우 빨랐고요. 그다음에 구제역도 또 발생이 되었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또 탄핵 정국과 같이 이어지고 예. 해서 대통령이 또 12월 3일 날 발의가 되어 가지고 또 12월 9일 날 탄핵이 정치로 결정되는 뭐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로 또 이렇게 황교안 총리가 그때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여러 가지 탄핵 정국을 또 이끌어 나갔고 뭐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가축 질병의 문제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쌀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많이 돼서 가격이 하락이 됐고 그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희는 저 해외에다가 수출하는 것을 추진해서 해마다 한 5만 톤 정도를 또 해외 수출하는 걸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우리가 생산과 소비에 과잉되는 부분이 한 30만 톤 정도가 되는데 그 가운데 한 5만 톤을 바깥으로 빼내는 대외 원조로 하는 사상 처음으로 그런 일도 하고 해서 수급을 또 안정시켜 그때 나가고. 북한은 아니었죠. 북은 안 다녔습니다. 예. 아프리카 뭐 케냐나 이디오피아나 이런 나라로 5만 톤이 나가서 국내 수급을 안정시켰고 또 그 당시에 제일 어려웠던 것이 김영란법 이른바 청탁금지법이 시행이 돼서 아 맞아. 예. 이 선물 같은 걸 금지하게 되니까 농산물 소비가 줄어들고 과일 소비라든지 뭐 갈비, 꽃, 뭐 뭐 이런 것들 축산물 가격이 하락돼서 굉장히 어려웠고 뭐 이 전반으로 농산물의 생산이나 유통이나 가격 전반에 걸쳐서 뭐 어려운 시절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뭐 많은 일을 해서 나름대로 뭐 무난하게 좀 끌어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참 어려운 그 짧은 시간에 하셨지만은 그때 장관직에 계실 때 온갖 일이 다 터졌고 또 청와대는 거의 뭐 마비 상태에 빠졌고 순환데 고생하셨는데요. 그 이제 2017년 그러니까 문재인 당선되고 이제 장관이 임명되면서 물러나왔죠. 그렇습니다. 2017년 5월 10일 아마 문 대통령이 당선되고 제가 7월 3일 날 나왔으니까 약 한 2개월 정도는 과도기적으로 후임자가 발령을 받고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일을 또 같이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그때 참 힘들었겠네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정부가 바뀌는데 정책도 그냥 그 많이 혼선이 있고 또 질병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또 뭐 국회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은 비난도 있고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니까 뭐 여러 가지 업무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정권이 바뀌고 마지막에 뭐 한 달하고 반쯤 또 더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저희 제 후임자가 저희 그 행정고시 동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 친구가 되는 지금 현재 전남지사를 하고 계시는 김영록 장관이 부임을 하셨죠. 행시 동기입니까? 예, 저희 동기입니다. 다행이시네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업무 인수인계를 또 잘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잘 뭐 이렇게 지적도 해주고 그래서 잘 이렇게 인수인계가 됐어요. 큰 지금까지도 농업 분야에 질병을 제외하고는 큰 사건 사고나 사태가 없는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관직을 그만두신 뒤에 곧바로 이제 당시 진행이 되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나가셨다. 제가 2017년 7월 3일 그만두고 그 다음 주부터 그 재판정에 수초동 그 재판정에 나가서 대통령 재판에 방청을 했습니다. 뭐 거의 매일 나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월화 목금 일주일에 4번 재판을 했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방청하는 것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몇 시간씩 하니까 하루 종일 하니까 하루 종일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앉아서 재판하는 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뭐 우리 이 탄핵이라는 책을 쓴 최명성 우리 변호사는 재판의 형식을 띈 재판 고문이라고까지 아주 비난을 해놨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었다. 이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어려움을 잘 겪어 나왔는데 저는 그때 7월 달부터 이제 10월 16일 날 재판 거부를 할 때까지 매일 나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직접 매일 나갔습니까? 눈으로 목격하고 특별한 일이 있는 한두 번 빼고는 제가 매일 나갔는데 가장 생생하게
재판정에서의 증인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나 태도 또 여러 가지 변호인들의 변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도 그 부분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예, 근데 이 별로 그렇게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원래 컬러가 별로 없던 분 아닙니까? 예, 저는 뭐 역대 많은 대통령 시절을 거쳐왔는데 제가 처음에 공무원으로 들어갈 때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공무원 들어갔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뭐 쭉 이렇게 여러 정권의 일을 했는데 뭐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띠고 맡은 뭐 일을 하는데 저는 이제 저를 이렇게 임명을 해준 임명권자가 저는 이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이제 강요들이 나가서 법정에 앉아서 이렇게 지켜주면 힘도 좀 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매일 나갔고 또 뭐 그 가운데서 좀 우리나라 사법부에 뭐 여러 가지 참 뭐 사법부의 문제를 할까요? 이런 것들도 참 목격을 했고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취약한 사법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말이 선진국이지 이런 체제로 어떻게 선진국이 되겠나 싶은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탄한 법적 기반을 갖추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 상당히 의외라고 보는 게 평소에 무슨 장관을 하고 정치인 출신으로서 낙하산 장관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정통 관료로서 이제 뭐 차관까지 거쳐서 차관급의 직책들을 쭉 거치고 그리고 이제 장관이 됐는데 관료 출신이 그렇게 이제 법정에까지 가서 어린아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박 정권에서 아마 뭐 장차관을 하고 뭐 주요 기관장을 하고 덕을 본 사람이 수백 명 될 건데 그 수백 명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누가 있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에 뭐 거의 없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유일하게 나갔는데 별로 안 그럴 것 같은 분이 나가서 예, 그렇죠. 저는 뭐 정치적을 떠나서 제가 유통공사 사장을 임명받은 것은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그래서 뭐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와서 저는 뭐 당연히 사임한다고 생각하고 사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연임을 했고 공사에 연임을 2번 했습니다. 그래서 최장수 공기업 사장이라는 뭐 타이틀도 붙었고 그때 이제 공사 사장으로 2번 연임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김재수 사장이 이른바 문고리 3인방하고 친하구나. 뭐 이런 뭐 시중에 루머도 많이 있었어요. 저한테 직접 좀 소개시키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한데 저는 정말 뭐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 했는데 2번 연임을 하고 농림부 장관으로 이렇게 제 62대 농림부 장관으로 이제任命이 되었습니다. 농업계 뭐 여러 부처를 많이 거쳤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성과도 많이 냈는데 뭐 그런 걸 보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 임명권자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거는 뭐 도리가 아니다 그런 생각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뭐 제가 그분의 부분에 대해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밑에서 녹을 먹고 또 고위직을 지내고 했으면 그런 최소한의 의리를 가지는 게 이 상식인데 근데 그런 상식들이 거의 없이 그러니까 혼자 가서 앉아 있었으니 그게 좀 화제가 되고 또 시끄럽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또 그럴 만한 정치 성향을 평소 띈 사람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은 농림부 장관 출신이 법정에 가서 매일 안 빠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왔습니까? 예, 거의 뭐 한두 번 빠졌을 거예요. 근데 거의 뭐 매일 나갔어요. 그거 참 쉽지 않은 일인데 하루에 가면 몇 시간씩 앉아 계셨습니까? 아침 10시부터 해서 중간에 점심시간 조금 하고 또 저녁에 6시, 7시 어떨 때는 뭐 늦을 때는 9시까지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앉아서 정말 방청하는 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때 제 생각은 뭐 그 당시에 참여하고 싶어도 못한 여러분들이 계실 거고 또 법정에 못 나가도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분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나 직접 뭐 나와서 할 정도의 뭐 시간적인 여유나 뭐 용기가 없는 분도 계실 테고 또 뭐 종합적으로 판단했겠죠. 근데 뭐 저는
이것저것 다 제쳐놓고 그것은 뭐 기본적으로 인명권자에 대한 최소한도 예의고 도리다 그 생각을 눈치 안 보고 그냥 소신껏 했습니다. 참 그 엊그제까지 장관직에 있다가 또 그만두고 곧바로 이제 재판정에 가서 모시던 분이 이제 수의를 입고 재판 예. 받는 모습을 보는 게 그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아, 고역이고 좀 트라우마 있을 것 힘들었습니다. 같은데. 예, 예. 처음에 한 몇 번간은 정말 눈물이 나서 예. 보기 어렵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예. 비참했다고 할까요? 네. 정말 최고 권력의 정상에 있던 분이 수의를 입고 저런 것을 얼마나 저도 안타까운데 당사자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많이 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재판 받는 과정에서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고 꼿하게 있는 것을 보고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또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2등석을 타고 예. 이코노미석에 앉아서 서울서 뉴욕까지 이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한 번도 이석을 하지 않는 모습을 봤다고 그래요, 박 대통령을. 그래서 이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참. 근데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재판이 이제 그 거부 예. 안 하겠다고 재판 거부를 하면서 이제 안 가게 되셨군요. 예. 예, 그때까지 이제 쭉 가셨다는데. 자, 그 뒤로 이제 그 재판 방청이 끝난 뒤로는 쭉 뭘 하셨습니까? 방청이 끝난 후에는 뭐 제가 이제 지역에서 제가 대구 출신입니다. 대구에서 학교를 다 마쳤기 때문에 지방 선거도 있고 하니까 좀 지방 당시는 공무원을 40년간 했으니까 그 공무원을 좀 잘 다루는 법을 알 거 아니냐. 예, 예. 뭐 지방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거 좀 시장에 한번 출마하면 어떻겠냐. 또 더군다나 공기업을 작은 기업이지만 공기업을 5년인가 예, 해봐서 해봤으니까. 기업 마인드도 있으니까 예.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대구 경제를 살려라. 대구에 뭐 GRDP든 여러 가지가 경제 지표가 거의 뭐 바닥입니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서 바닥이니까 한번 해보라고 몇 군데서 권유를 받아서 제가 뭐 도전을 했습니다만은 이른바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예선에서 탈락을 또 했고 예. 또 그 과정에서 좀 많은 것을 배웠어요. 예. 현장과 이론 또 중앙과 지방 지방의 정치 현장은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주 아니고 선진국 따라가기는 많이 멀었구나. 그런 게 있죠. 그런 것도 맞습니다. 보고 좀 남자로 뭐 현장 정치나 행정을 많이 배웠다 할까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평생에 그 저기 공무원으로 쭉 예. 계시던 분이 지방에 경선에 도전을 했으니 아마 네. 그 전에 살던 세계와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그게 이제 또 여러 가지 미끄럼이 많이 되셨을 거라 봅니다. 현실을 안 하시는데 그죠? 예, 예. 자 최근에 보면 이제 옛날 같으면 만약에 문 정권이 아니라 박 정권에서 예. 그 WTO에 예. 개도국지 그러니까 예. 개발도상국지를 한국이 얼마 전에 포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만약에 다른 정부, 뭐 박근혜 정부에서 이걸 포기했다면 뭐 전농이나 이런 단체들이 아마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맨날 며칠 난리를 치고 굉장했을 건데 지금 WTO의 개발도상국지를 농업에서의 개발도상국지를 한국이 포기했다라는 부분에 대해 뭐 어디 신문에도 당일날 전후로 며칠 기사 나고는 조용해져 버리고 예. 완전히 그냥 사라졌습니다. 예.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뭐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학문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립된 건 아닌데 선진국을 제외한 뭐 이 기타 나라들을 예, 개발도상국으로 할 수 개도국지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예를 들어서 G20 국가, 예. 그다음에 OECD 가입하는 국가, 예. 그다음에 이 세계은행이 이 일정한 소득 이상 뭐 15,000불 이상 되는 나라, 그다음에 상품 교역이 전체에서 뭐 0.5% 이상 되는 나라, 뭐 이런 4개의 카테고리를 정하고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되면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해 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4개가 다 해당이 다 해당이 돼요. 다 해당이 되니까 사실- 우리가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언제까지 예, 계속 그냥-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예, 사실인데 그건 사실인데. 제가 1992년에 OECD 가입한다고 OECD에 파견 나가서 근무했습니다. 그때도 한국이 OECD는 선진국 클럽인데 예.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겠다 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해서 어려움 가운데서 농업과 예. 환경, 기후 변화 이런 쪽은 이제 그 개발도상국 예외로 지위를 이제 유지하겠다라고 하고 가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벌써 25년 뭐 이렇게 흘러갔는데 지금 개발도상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면은 예. 다른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고 또 WTO 체제 안에서도 지금은 뭐 벌써 10년 이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이 대립 예. 의 가지고 굉장히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하나예요. 그리고 앞으로 다음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 못하겠다는 그런 주장도 많고 개도국 지위가 선진국에 비해서 특별히 혜택 받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혜택 받는 것은 보조금에서 감축 규모와 감축률입니다. 감축률이나 기간을 좀 감축률을 적게 하고 기간을 길게 받고 보조금과 관세에서 그 두 가지에서 큰 혜택을 받는데 그것을 이제 앞으로 개도국 특혜를 포기하게 되면은 이제 그것을 주장을 더 못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쌀에 있어서 직접 지불제 예. 그 부분도 영향을 받게 되겠네요. 아니, 이제 그래서 이 앞으로 차기 협상에서 그런 부분을 영향을 안 받는 직불제로 예. 형태로 가자. 직불제라는 것은 감축 대상에 안 들어가거나 예. 설사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혜택에서 우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예, 예. 정부에서 몇 년간 준비해온 것이 공익형 직불제라 해서 그걸 주장해 왔는데 그렇게 빨리 구조를 바꿔 나가야 된다. 우리가 현재 이 구조는 과거 WTO 협상에서 합의한 구조대로 보조금 감축하고 관세를 감축해야 하는 구조인데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다 돼 가기도 하고 차기 협상이 지금은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옛날식으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한국을 개도국으로 인정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예. 다만 지금 이 시기에 예를 들어 원래 돼지 열병이 나와서 이렇게 축산 침체되어 있고 뭐 과일이나 전반적으로 농산물 가격도 좀 과잉 생산으로 하락이 되어 있는 어려운 시기에 개도국 지위를 앞으로 더 주장하지 않겠다고 지난달에 이제 발표를 하니까 굉장히 농촌이 뭐 좀 덜 긁고 있고 농민단체나 일부에서 항의를 많이 해요. 예, 그런데 그렇겠죠. 크게 국민적인 이제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차기 협상이 갑자기 또 이렇게 시작하자라고 하면은 우리 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굳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굳이 지금 그걸 포기해야 되느냐 조금 협상의 진전 상황을 봐서 하자는 주장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실익은 현재 그거를 포기했을 때와 덕과 실을 따져봤을 때 정부에서는 뭐 그걸 포기할 때 뭐 덕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니냐 하는 판단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 그다음에 국내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뭐 이 여러 가지 이 한국의 이 차기 협상에서의 이 가능성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정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당장에는 뭐 그렇게 실이 없더라, 실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대책을 보면은 뭐 피해가 있으면 보전하겠다, 또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 또 가능하면 최소한 피해가 없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뭐 그런 원칙으로 끌고 나가는데 차기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뭐 갑자기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저도 옛날에 농민운동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있을 때하고 요즘하고 비교해 보면 이 농업 자체가 이제 축소되어 가는 측면도 있지만은 예. 그 농민들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하는 그 뭐 민노총이든 뭐 한국노총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농민들도 뭐 그동안에 많은 시위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뭐 이 한미 FTA나 이런 부분이 되면 공산품이 많은 이득을 보고 또 농업 분야는 그 부분에서 좀 데미지를 입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득이 보는데 이득을 많이 보는 분야에서 손실을 보는 농업 부분을 좀 돕기 위한 이런 것들도 좀 하도록 해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농민들의 그 이 목소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지부진해지면서 좀 약해졌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동도 좀 제대로 못하는 이런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측면도 있어요. 그게 너무 과해고 너무 무리를 써도 안 되겠지만 농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갈수면 갈수록 이 인구나 또 거기에서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농업을 갖다가 완전히 포기하게 되면 또 사회적으로 네. 치러야 될 대가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당한 선에서 유지하는 부분에 선진국들도 다 애를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한국의 이 농민들의 어떤 목소리가 너무 약해져 버리면서 좀 이렇게 자신들을 대변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안타까움도 제가 볼 땐 조금 있습니다. 예, 그 조금이 아니라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네. 인구나 GDP 비중으로 농업의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선진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G7 국가라든지 주요 강국들을 보면은 튼튼한 농업 기반이 갖춰져 있다.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독일, 프랑스 다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인구 비중이 뭐 2%도 안 돼요. 네, 아주 그러나 작죠. 강력한 농업 국가다. 세계 최고의 예. 강국이고 최고의 수출 국가고 튼튼한 농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국가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면 뭐 비농업 분야가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 분야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되고 또 농업이 먹거리 농업만이 아니라 이제는 기능성 농업, 파생, 뭐 환경 농업, 관광도 되고 관광 농업, 네. 요새는 치유 농업. 네, 그래서 그러니까지 도시와 농촌의 구별도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은 큰 차이가 없이 국민의 오락과 휴양과 복지 공간이 농촌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인구나 GDP 비중만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가치를 잘 인정해주는 정부가 돼야 되고 이제 서서히 우리 국민들도 농업이 중요하구나, 농촌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최근에 이 농업계 목소리가 적은 데 대한 우려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은 나름대로 산업을 보호하고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그 목소리는 뭐 일정한 부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이 중국하고 그 이 무역 협상을 하는 걸 보면 예. 이 미국에 대한 트럼프의 예. 그 중서부 농업지대 뭐 네브래스카부터 시작해서 저기 거기 쭉 있지 않습니까? 예, 아이오와 예. 뭐 그런 지역에 농업지대를 딱 겨냥해서 중국이 돼지고기라든지 뭐 예. 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데미지를 딱 입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또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그 관세를 좀 낮춰주고 예. 또 협상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 트럼프가 미국의 그 이 농민들 부분을 굉장히 중국하고 협상하면서 신경을 쓰는 것을 보면 그 미국 같은 저런 한국보다 훨씬 더 농업 인구가 줄어든 나라에서도 이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그 의식이 무역 전쟁에서도 드러난다. 예.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농업의 최근에 그 목소리 약화가 조금은 우려되는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은 참 정치적으로도 농업을 보호하고 농업 목소리를 키우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어요. 예. 물론 이제 농업계가 뭐 쇠고기나 곡물이나 이런 게가 뭐 정치적으로도 많은 이제 영향력도 있고 또 선거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이 후원도 하고 뭐 이런 그런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튼튼한 농업 기반을 갖추고 있고 예. 또 미국이 이 기본적으로 농업 국가로 출발했기 때문에 미국 헌법 1조의 처음에 시작이 We the people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때 the people이 이 농민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농업 보호하는 국가이면서도 제도적으로 잘 이렇게 농업을 지켜나가는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원은 인구 비율로 뽑지만 상원은 크든 작든 한 주에 2명 아닙니까? 2명으로 그것은 농업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많습니다. 예, 미국의 농도일수록 보면 인구가 적고 예. 하원 숫자도 적고 그렇죠. 그래서 뭐 50만, 100만밖에 안 되는 인구를 가진 농업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주들도 이 상원은 똑같이 2명이니까. 분명히, 예. 그것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수출 국가니까 미국의 농산물 수출을 막는 제도나 규제가 있으면 강력하게 또 미국이 예. 이 공격을 하는 한국의 상황입니다. 저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이 집요하게 한 부분을 보면 단적으로 예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자, 오늘 그 김재수 전 농림부 장관 모시고 이 한국 농업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내일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